나 얼굴 그리기 쉬워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헐. 자, 그렇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였지? 태양 에너지였어요. 그럼 여기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 근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 일단은 빅뱅 했을 때부터 다 배웠었고.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태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주결선이니까 우리 대충 생김새는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지금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수소와 헬륨, 그다음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으로 졸라 뜨거워요. 겁나 뜨겁죠. 표면 온도는 약 5000도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에요. 태양 내부에 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 일단 몇 줄 쳐볼까요?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내부에는 너무 높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태양에서 중심부에서는 핵 융합이 나오죠. 핵 융합인데 무슨 핵 융합? 수소 핵 융합. 그렇지. 배웠던 기억이 나나 보네요. 아, 여기 써있네요. 미안. 자, 밑에 보면 태양 에너지의 행성항 봐보면 태양 에너지는 중심부에서 중심부 동그라미 쳐도고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 핵 융합.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반응이었었죠. 자, 근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날 거야. 수소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었었죠.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4개가 모인 거니까 수소 하나의 질량은 얘의 질량보다 작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왜 동그라미 쳐볼까요? 화살표 밑에 수소 원자 핵 4개가 합해서 한 개로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반응이 일어날 때 동그라미 별표 질량이 감소하는데 자, 질량이 줄어들죠. 이거 우리 앞에서도 배웠어. 내가 빅뱅 했을 때 주결성 할 때 배웠었다. 이때 질량이 감소하는 걸 네 글자로 뭘로 부른다고 그랬지? 질량 결손. 그렇지.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뭔 얘기냐면 이렇게 수소 4개의 총 질량과 헬륨 하나의 총 질량 전체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그렇지. 질량이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질량이 클 거 아니야. 다 듣고 있는 거 맞죠? 표정은 겁나 해맑긴 겁나 해맑는데 알고 해맑은 거지. 얘가 더 질량이 커요. 그럼 일로 변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이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게 뭐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플러스 강의 3번 잠깐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몇 번 봤을 거야. 에너지는 질량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이 질량이 매일 졸라 조금 줄어도 얘랑 큰 수와 결합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는 mc제곱이라는 숫자가 질량이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다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해 주시고요.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뭐야? 원자 폭탄 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 보면은 질량 합이 4.03이라고 돼 있고 헬륨 원자핵 한 개는 4.003. 조금 줄죠. 그래가지고 줄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에너지가 빠바방 나오고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왼쪽 그림 보면 태양의 그림 나와 있지. 저것도 알아둬야 돼. 자, 제일 가운데 있는 걸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바깥층, 요 바로 바깥층 여기를 뭐라고 하냐? 복사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바깥쪽을 대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러스 강이 1번에도 나와 있고요. 핵은 여기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선 일어나지 않아요. 복사는 말 그대로 복사 뭐야? 복사 카피 아니에요. 복사 뭔지 알지? 중학교 때 우리 열에 이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배워. 중학교 때 기억나? 대류, 전도, 복사. 처음 들었다. 100%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했을 텐데. 했지. 그치. 기억나잖아. 그럼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뭔지 알지? 대류가 뭐야? 대류. 까먹었다. 대류. 그래서 그 열기를 가진 얘가 스스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지. 공기 자체가 이렇게. 전도는 뭐야? 우리 라면 먹을 때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뜨거워지는 이유. 뭘 타고 오는 거, 열기가. 요걸 전도라고 하고, 복사는 뭐야? 전도 이렇게 매개체가 없어도 바로 이제 열을 쏴주는 거. 열을 바로 쏴주는 거. 요게 이제 복사죠. 그래갖고 대류, 전도, 복사가 이렇게 있었잖아. 이런 거 기억 안 나?
알지. 이런 그때 중학생 이런 거 있었어. 이게 지금 요 분필이 열이라면은 대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들고 내가 이렇게 열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대류고 복사는 여기서 내가 전달해주면은 여기서 전달해주면 내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받고 이런 거를 전도라고 하고 복사는 이제 얘를 던지는 거. 퓨 열을 이게. 그렇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열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복사되고 있는 층이에요. 그냥 복사되고 있는 층이고요. 핵융합 반응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대류층은 이제 여기 이제 열기들이 모여가지고 빙빙빙빙 대류가 일어나는 지점이 대류층이 되겠죠. 플러스랑 1번을 체크해 주세요.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구나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핵융합이에요, 님들. 핵융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뒤에서 핵분열도 배울 건데 얘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합쳐지는 거니까 얘가 합쳐진 거예요. 핵융합.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태양에서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와요. 물론 여기 모든 에너지가 지구로 다 들어올까? 아니 맨 밑에 보면 지금 책 보면 알겠지만 한 2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졸라 조금 들어오죠. 자, 아무튼 맨 위에 다시 태양 에너지부터 가보면은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직접 들어와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변화시켜주기도 하고 모든 지구 내부에 있는 모든 지구적인 있는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됩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줄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된다. 에너지 순환의 근원도 되고요. 이거 순환하는 건 이미 우리 다 배웠지. 앞에서도 뭐와 뭐에 의해서 순환됐지? 바닷물이랑 하나 더 바람. 근데 우리 제발 바닷물이랑 바람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순환 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이미 다 했던 겁니다. 밑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순환 두 가지가 나오면 이미 다 알겠지. 지금 왼쪽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에너지가 과잉되는 거는 저위도야 고위도야? 고위도. 전에 절대 얘기했었던 것 같아. 너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자, 에너지가 과잉되는 데는 어디다? 저위도고 에너지가 부족한 데는 고위도였지. 지구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갖고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돼야 되는데 요거를 대기와 해수가 순환해주는데 요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순환해주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될 것이다.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점 마지막 줄 보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긴다. 밑줄 쳐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여기를 밑줄쳐야 되겠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뭐 고위도의 에너지를 저위도로 수송한다 이런 말로 납치당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오른쪽 탄소의 순환도 마찬가지. 우리 탄소 그때 막 각각 권에 어떻게 탄소가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순환되는 거 얘기했지만 얘도 근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근원은 태양 에너지였어. 밑에 보면은 태양 에너지는 탄소를 매개서 또 에너지도 순환이 되고요. 뭐 대기 중에 식물은 광합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분으로 저장되어서 얘가 죽으면은 이제 석탄, 석유 같이 화석연료가 될 수도 있고 얘를 또 우리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비에 녹아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탄산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순환되겠죠. 태양 에너지가 탄소의 형태로도 순환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가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라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양 에너지는 전환될 거고 생명 활동에 필요할 거고요. 자연 현상에 사용될 거예요. 밑에 봐보면 생명체의 에너지원. 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해내지. 그럼 이건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상현상 이건 이제 뭐 비 내리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물이 증발해갖고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 에너지가 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돼갖고 비를 내리는 걸 거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라고 그랬었지. 왜? 식물이나 동식물이 죽어가지고 묻히는 사용되는 건데 얘가 자체가 태양에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는 지금 고생대 때 죽은 식물들이 묻혀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전기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6번 플러스가 6번 보면은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이 나와 있어.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풍력 발전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수력 발전은 포텐셜이 전기, 태양광은 비시 전기, 화력은 화학이 전기. 개념 쏙쏙 합시다.
자, 여기 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화석연료. 우리 화석연료는 대표적으로 뭐랑 뭐를 배웠지? 뭐뭐 있는 걸지 알고 있죠? 우리 탄과 유가 있고 또 뭐 있어? 천연가스 같은 것도 있어요. 천연가스. 석유랑 천연가스는 뭐 비슷비슷해. 자,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하고 화석연료는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었었죠. 그렇지?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은 에너지원은 이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지금 모든 자동차 다 가속 이거 쓰고 있죠. 물론 전기로 많이 바꿔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심지어 플라스틱도 여기서 만들어내지, 아스팔트도 여기서 만들어내지, 굉장히 많은 거를 여기서 만들어내요. 이걸로 석유라는 게. 자,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일단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 먼저 지질 시대에 식물이 매몰된다. 식물 동그라미 쳐둘까요? 식물. 어떻게 되냐면 식물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묻혀.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층이 계속 쌓이겠지. 지층이. 그러다 보면 얘가 안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막 받겠지. 그러다 보면 한참 지나면 얘가 뭐로 변한다? 석탄으로 변해요. 석탄으로. 누가? 식물이 죽였을 경우에는 바로 오른쪽에 보이죠? 뭐 식물이 매몰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점토등이 퇴적된다.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석탄 동그라미. 식물이 묻혔을 경우에는 석탄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다시 왼쪽 넘어오면은 바다나 호수 속의 플랑크톤이나 미생물 또는 동물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플랑크톤, 뭐 미생물, 그러니까 생물들이 오랜 시간 바닷속 밑에서 묻혀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쭉쭉쭉 되면 이번엔 뭐가 된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만들어져요. 석유나 천연가스. 지금은 석탄보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훨씬 더 많이 쓰지. 석탄은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전 요소가 심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묻혔을 땐 뭐 되는 거 없어요? 석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너무 진짜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문제점 첫 번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지. 고갈될 자원이야. 맥시멈이 있다고.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를 계속 사용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지구온난화의 위험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석유랑 석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매장이 골고루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편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데는 맨날 수입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각각 가장 문제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게 문제가 크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문제점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해결 방안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해결 방향 어떻게 될까? 일단 얘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는 없어. 야, 얘를 뭐 물론 조금 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껴 쓸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이거를 대체할 물질을 찾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가지고 해결 방향 고갈될 연료가 없고 환경 오염도 없고 이게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7, 8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7, 80년대까지는 진짜 너무 심했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요새는 좀 덜하고 있지. 대표적으로 우리 맨 처음에 만들어진 발전소가 이제 화력발전소, 석유랑 석탄으로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였지만 요새는 화력발전소보다 뭘 더 많이 선호하지? 원자력발전소를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원자력발전소가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요. 전기를 몇 배로 생산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밑에 화석연료 말고 다른 에너지를 우리는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밑에 핵발전,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렇게 배울 건데 원자력 발전. 자, 그러면 핵발전이라고 하니까 뭐냐 보면은 자, 우라늄 원자핵이 일단 우라늄 동그라미 쳐둘까요? 우라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핵 분열 동그라미 쳐둘까요? 무슨 얘기냐? 핵 분열이에요.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태양은 핵 융합이었지. 얘는 핵 분열입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은 핵 발전이기 때문에 핵과 관련돼 있는 건 맞지만 얘는 핵 분열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핵 분열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 원리는 아까랑 똑같아요. 핵 융합도 원리는 똑같아. 핵 융합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 때문이었지? 핵 융합일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 때문이었죠? 질량 결선. 핵 분열도 마찬가지. 핵 분열이 일어나도 질량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원리 봐보면은 쭉 나올 건데 지금 우라늄 235 우라늄 이것도 밑줄 쳐줄까요? 우라늄 235 우라늄을 쓸 거예요. 235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라늄은 원소기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원소기 여기다가 뭐 썼었지? 숫자? 이거 92번이거든? 이거 뭐죠? 숫자가 의미하는 거? V.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 뭐였지? 양성자에서. 양성자의 개수. 그렇지. 오. 여기다가 뭐 쓰지? 여기다가 뭐 쓰죠? 질량수라고 하는 걸 썼어요. 질량수. 얘가 235번이거든. 이 질량수가 의미하는 건 뭐지? 대성수잖아. 자, 235 우라늄이라는 건 요거야. 얘는 중성자가 지금 143개가 있는 상황이겠지. 아무튼 그렇고 뭐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235 우라늄이다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요런 우라늄이 존재를 하는데 요런 우라늄이 얘가 이제 핵 물질이야. 이런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려 박을 거야. 중성자를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양성자가 없고 질량수가 1인 N으로 쓰고요. 중성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 박을 건데 얘가 이렇게 때려 박으면 순간적으로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흡수하다 보니까 얘가 불안해져가지고 빵 쪼개져요. 빵 쪼개져. 그래가지고 뭐 크리톤이라는 것과 뭐 바륨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빵빵 쪼개지고 중성자도 밖으로 튀어나와요. 중성자랑 이렇게 빵 쪼개져. 그러니까 얘는 핵 분열이야, 융합이야? 분열이 되겠지. 이렇게 쪼개지는데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을 합치면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왜? 반응 전이 더 커서 얘도 결론적으로 질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핵 발전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다 중성자를 때려박으면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좀 특별한 중성자. 얘는 저속 중성자라고 합니다. 저속. 이따 체크할 거야. 저속 중성자. 속도가 좀 느린 중성자야. 근데 여기 있는 애 밖으로 중성자 또 튀어나오지. 근데 얘는 고속 중성자예요. 고속 중성자예요. 중성자. 고속 중성자.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왜 얘기한 거냐면은 맨 처음에 우라늄을 막 집어넣어놨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저속 중성자를 여기다 때려 박았어. 그럼 핵 분열이 빵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겠지. 근데 얘를 계속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계속 넣어줘야 되겠네. 그치? 근데 얘는 저속이잖아. 여기서도 끝나고 나면 중성자가 나오기는 나와. 근데 얘를 여기다 쓸 수 있어 없어? 일단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걸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은 한 번만 분열하면 얘가 얘로 또 나오면 얘로 또 얘가 돼가지고 또 분열시킬 수 있고 이게 연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을지 않을까? 요게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연쇄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얘의 속도를 늦춰가지고 얘로 만들어주는 물질도 있어요. 그거를 감속제라고 할 겁니다. 그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본 원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책 다시 한번 봐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밑에 박스 보면은 원자로 안에 우라늄 원자 핵에 밑줄 느린 중성자를 충돌. 이게 저속 중성자예요. 왜 느렸다고? 저속 중성자를 충돌. 그러면은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 그러니까 얘네들과 중성자를 방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른쪽 보면은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 핵에 충돌하는 연쇄 반응, 얘가 열로 또 충돌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까 말했지, 얘를 얘로 줄여줄 수 있는 애 뭐라고 한다고? 감속제.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할게요. 감속제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그 뜨거운 에너지로 뭐 해? 물을 끓여요. 그래서 얘가 또 터빈을 돌리겠지. 전기를 만들어요. 요게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플러스 강의 3번 보면은 나와 감속제. 아까 얘기한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체크해두세요. 저건 알아야 돼요. 감속제.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애겠죠? 밑줄 쳐보면은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책에 안 써있지만 옆에 물질로는 감속제로는 물.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 써놨어요. 여기 수고했었어? 네. 왜 이렇게 끝에? 했어요. 여긴 했어요 또? 네. 자, 아무튼 물이나 탄소로 이용합니다.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써. 다 어디에 있어? 바닷가에 있죠. 육지 없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지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얘를 쓰고요. 그리고 또 감속제는 알겠어.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해. 왜? 얘를 그러면 한 번 분열시키려면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우라늄이 떨어지기 전까지 반응을 끝낼 수가 없겠네. 그러면 반응 속도를 줄일 수도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린 뭐가 더 필요하다? 제어봉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어봉이라고 하는 건 그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해주는 역할이에요.
얘 뭐 퇴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 멈추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어봉.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느냐?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중성자를 흡수해버려요. 얘 스스로가. 그러면은 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제어봉은 자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 속도 조절 밑을 쳐두면 되겠네요. 제어봉은 얘는 뭐를 쓰느냐? 카드뮴이나 동소 같은 걸 씁니다. 여기 이제 크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거다. 핵 융합이다, 핵 분열이다, 분열이다. 오케이. 질량 거기 가운데 질량 결손에 의해 많은 양 에너지 방출 밑줄 쳐놨겠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을 대체하고 있죠. 그럼 얘를 왜 대체했을까? 얘는 좋겠지. 좋아요. 왜? 일단 우라늄도 매우 싼 편이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얘네 효율도 화석 연료 연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나오게 만들 수 있어. 물론 얘가 더 고급 기술이지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네요. 장점. 첫 번째 장점. 이산화탄소 매출도 안 해요. 환경오염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연료비도 저렴해. 얘도 저렴하긴 한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이 매우 높아요. 효율 밑줄 쳐줄까요?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저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음. 그렇다면 모든 걸 원자력 발전으로 하면 되지만 안 좋은 점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자 밑에 나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얘도 지하 자원이기 때문에 매장량이 한계는 존재합니다. 물론 많지만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가장 무서운 건 그 밑에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가장 최근에 이제 문제가 후쿠시마가 있었고요. 방사능이 피폭되면은 너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서서히 내부 피폭되면은 서서히 죽어가요. 당연히 다시 또 못 낳고요. 어머. 일본도 그거. 유전자가 삐꾸되거든. 근데 이번에 뭐 올림픽? 아 맞아.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자 네.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건 그것도 다 무시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핵 폐기물 이제 막 만들어진 찌꺼기들 있지. 얘를 버리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죠. 지금은 매립하고 있나 그럴 건데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자 오른쪽 태양광 발전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 이번엔 태양광. 맞아? 요새 가장 핫한 발전이기도 하죠. 태양광. 태양광 발전이랑 태양열 발전이랑은 달라요. 태양열 발전은 뭐냐?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한 거야. 태양빛이 오잖아? 그럼 이 뜨거운 열을 모아요. 그 다음 이 열로 뭐 할까? 물을 끓여요. 맞아요. 물을 끓여서 서비를 돌려요. 교류를 만들어내겠죠. 태양광 발전은 그거랑 다른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을 보면은 태양 발전은 뭐로 되냐면 이렇게 반도체 우리 앞에서 반도체 배웠던 거 기억나? 1단원에서 반도체 두 종류 있었지. 뭐랑 뭐 있었죠? 반도체. 아니 모르핀이 반도체 무슨 형? P형. N형 P형 그렇지. N형 P형 반도체 두 개가 있었지. 그 두 개를 붙인 게 뭐였었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그 두 개를 붙인 걸 뭐라 불렀었지? 네 도체. 글자로? 지원이 너무 많아. 철저해. 다 다다이. 다이오드였었죠. 다이오드도 반도체 두 개를 붙인 건 얘도 같은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다이오드는 전기를 흘려보내면 빛이 나오는 거지. 얘는 그 반대의 원리야. 빛을 비추면 전기가 흘러요. 어떻게 되냐면 너네 이제 뒤에서 아직은 책은 없지만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속에다가 빛을 비추잖아. 그럼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다 빛을 이렇게 비춰. 그럼 전자가 튀어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도선을 연결해 놓으면 어디로 튀어나갈까? 도선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전자가. 그렇지? 그럼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럼 전류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렇지.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 하나. 얘는 그럼 여기로 한쪽으로만 튀어나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를까? 양쪽으로 다 흐를까? 한쪽으로만 흘러요. 무슨 얘기야? 교류가 만들어질까? 직류가 만들어질까? 직류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모든 발전은 전부 다 터빈을 돌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교류가 만들어지거든. 얘만 뭐가 만들어질까? 직류가 만들어집니다. 얘만 직류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그럼 책 다시 한번 원리 보면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밑줄 쳐둘고요. 빛을 비추면은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태양전지를 지금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자세하게 해준다면 내가 더 자세하게 이때 시험 볼 때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여기다 막 다이오드도 연결하고 막 어렵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이게 무슨 교류가 지금? 그래갖고 지금 얘는 옆에다 전류가 흐른다 옆에다가 직류 써두세요 일단.
그러면 얘는 에너지의 전환이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지? 태양의 열 에너지야, 빛 에너지야? 빛 에너지가 전기로 바뀐 거네요. 그래서 써줄까요? 빛에서 전기 에너지로. 그럼 그 맨 위에다가 빈 공간에 써놔. 태양열 써두고요. 헷갈리지 않게. 태양열 써놓고 태양열은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태양열은 열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고 얘는 교류를 만든다, 직류를 만든다. 태양열은 교류를 만든다. 태양열은 교류예요. 터빈을 돌리니까요. 태양열이 열 에너지? 태양열은 열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직방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거 많고 너네 뭐 계산기라던가 가끔 쓰는 것들 이런 거라던가 요새는 새로운 아파트마다 다 이거 태양광 설치해 놓지. 매우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저기 어디지 부산 쪽이었나 태양광 발전소 세운다고 막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밑에 장단점을 한번 봐볼까? 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장점 봐볼까요? 장점. 얘는 고갈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얘 고갈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어차피 우리도 다 죽어요. 태양빛이 고갈되면은. 이거 고갈될 염려 없겠죠. 고갈될 염려 없고요. 유지 보수도 쉽고 간편한 편이기도 하고요. 괜찮은 편이야. 자 그럼 단점 봐볼까요? 일단 단점 얘는 그러면 해가 있을 때만 될 수 있겠지? 지금 흐리면은 돼? 안 돼? 안 돼. 장마 기간 때는 얘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흐리거나 이러면은 밤에도 못 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책에는 화력 발전에 비해 설치 공간이 넓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소는 짓는 거에 대비해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 만들어낸다고 하잖아.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발전소에서 막 터빈으로 빵빵 돌려가지고 전기 막 빵빵 뽑아내는 거랑 차원이 달라. 화력 발전소 하나랑 완자력 발전소 하나에 맞먹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면 면적이 몇십 배는 지어놔야 될걸 훨씬. 그래갖고 얘는 내가 봤을 때도 태양광을 주 산업은 될 수 없고 얘는 항상 서브 산업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 차도 이번에 소나타도 위에 나왔잖아. 그 위에 뚜껑이 검은색으로 되는데 여기 태양전지에 박아놔가지고 햇빛 받으면 전기를 스스로 조금 생산해내요. 조금씩. 너네 가정집 요새 여기도 많잖아. 국가가 보면 거기 아파트 보면 벽에다 이거 설치해놨더만 태양광 발전. 걔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조금씩 필요한 걸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있다고 전기비를 안 낸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서브용이야, 서브용. 자, 그래서 자 초기 설치 비용 많이 든다까지 이거 단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요게 무슨 원리? 태양광 발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거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지만 무슨 발전? 풍력. 풍력은 무슨 에너지로 바뀌죠? 바람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뭘 돌려? 터빈을 돌리는 거네. 이제 우리 프로펠러 돌아가는 게 이제 이걸 뭘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원리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밑줄 쳐주세요. 일단 요게 바뀐다. 자, 그래서 밑에 장단점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풍력 발전 그 바람개 있잖아. 그거 자체가 고급 기술이 아니에요. 그지? 그래갖고 그렇게 안 비싼 편이야. 그래갖고 전력 단가가 나름 저렴한 편이고요. 설비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기간도 짧아요. 복잡한 기술이 아니니까 요거 세우는데 여기 몸통에 뭐 넣을 필요 있어? 그냥 터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산 같은 데다 설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발전소 같은데. 너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 너네 대관령 양댐장 이런 데 안 가봤어? 가봤어? 거기 가보면은 대관령 타고 오면은 막 있지 풍력 발전소 몇 개씩. 물론 대관령 가면은 이제 구름이 거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안 보일 수도 있어. 이쪽에는 발전소들이.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 물론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랜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차 타고 막 한 100km 거기 라스베가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쪽에 막 엄청난 평야가 있거든. 거기 서울보다 넓은 평야가 있어요. 거기 진짜 졸라 평야인데 거기 보면은 이 풍력 발전소가 진짜 몇백 개가 쫙 설치되어 있는 공간 이런 데도 있어. 거기는 이제 바람도 잘 부고 하니까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설치 못하죠. 땅이 없으니까. 미국? 자, 그러면은 장점 얘기했고요. 그럼 단점. 풍력 발전의 단점은 뭐 있냐? 자, 얘도 마찬가지. 물론 바람이 안 불 리는 없지만 잘 안 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즉 시간이나 여러 가지 날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얘도 주력 발전을 할 수는 없죠. 원할 때 막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너네
풍력발전소에 또 머리 자르 그러고 있어. 예를 들면 연수인에다가 지금 풍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요. 안 해요. 왜? 얘가 돌아가는데 조용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풍기처럼 졸라 시끄러워요. 팡팡팡팡 이러면서. 그래갖고 여기다 설치하면 시끄러운 사람들이 반대해. 그래갖고 이거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막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반대하고 막 이랬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뭐 못 지었다라는 걸 보는데 소음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또 얘도 바람이 많은 잘 부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잘 부는 지역에 설치해야 되겠지. 산 꼭대기라던가 이렇게. 지금 여기다 설치하면 뭐해? 바람도 잘 안 부는데 여기. 그치? 그런 거 별로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소음이 발생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또 새들이 충돌해가지고 죽을 일도 많이 발생하겠죠. 어머.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요. 자연 경관을 난 자연 경관을 훼손보다는 조금 더 멋있던데. 업그레이드. 근데 산림을 파괴할 수는 있을 거야. 밑에를 다시 막 짓고 하는 거니까. 이런 장단점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들이 어떤 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우리 발전들 쭈루루 배웠지? 얘네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린 쭉 배울 거예요. 우리 뒤에서 또 배울 건데 여러 가지 또 발전들 배울 거거든. 걔네들의 장단점들에서 우리는 나열해줘야 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보통 이제 너네 학교에서 프린트 같은 걸로 장단점 정리해가지고 주실 거야. 그럼 거기 있는 내용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발전도 나올 수도 있고요. 개념 쏙쏙. 298페이지를 보면은 자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발전이고 아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신에너지라는 것과 재생 에너지는 다르고 두 개를 너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뉴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 새로 색다른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미 우리가 자연 주변에 많이 있는데 얘를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신에너지부터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밑줄 쳐두시고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리사이클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밑에 뭐 연료전지, 뭐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 물론 기술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발전을 하진 못하고 있죠. 발전소를 키우지 못했고요. 재생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많이 있는 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예요. 장점 첫 번째 당연히 고갈의 염려는 없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되게 장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단점 뭐였을까? 지금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거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지금도 기술이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들고 있을까? 과학에서 항상 우리가 실용화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 뭐야? 뭐? 이걸 판단하는 게 엔지니어지. 공학자들. 뭐야? 돈이에요, 돈. 기술이 있어도 얼마나 효율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거 말을 안 해줘.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단점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언젠간 바뀔 에너지지만 수소 에너지는 지금 최대한 많이 쓰고 있고 차도 수소차 같은 거 많이 있죠. 연료전지 사용해가지고 물론 아직은 비싸지만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한번 봐볼까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을 이용한 발전은 수력 발전이 있었지. 그럼 그거 말고 얘네는 어떤 발전이냐?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자가 무슨 조자일까? 조력.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 있어.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5글자로 뭐라 부르지? 조수간만의 차. 그렇지.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죠. 그때 그 조자가 요 조자예요. 그럼 요 조력은 뭘까?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힘,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책에도 있지만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 뭐 호수가 있어. 지금 책에는 시와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다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너무 낮다. 뭐라고?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다가 뭘 설치할까? 발전기, 터빈을 설치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밀물이 들어와. 그럼 얘가 이제 수위가 올라가겠지. 그럼 얘가 물이 어떻게 될게?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돌아가면서 얘를 뭘 돌릴까? 터빈을 돌리겠네. 전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 여기 들어와 있는 물은 또 바깥으로 빼낼 거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의 높이차 여기 조수관만의 차죠.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자, 뭐 바닷물을 받아들일 때 터빈을 돌려 밑줄 쳐두면 되겠네요. 바닷물을 받아들일 때 터빈을 돌리고요. 썰물 때는 터빈을 못 돌리고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내요. 수문이라고 하는 걸 열어서 내보낸다. 자, 요거의 장점 봐볼까요? 장점. 자, 얘는 비교적 저렴해요. 뭐 댐 같은 거 짓는 거나 발전소 하나 짓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은 없을 때가 있어 없어? 날씨가 좋든 나쁘든 달이 있는 한 밀물과 썰물이 없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어. 그날 어차피 밀물은 이만큼 들어올 거고 이만큼 나갈 거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한 번 거슬리면은 거의 뭐 보수만 유지한다면은 영구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우리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으나 밑에 단점 봐볼까? 자, 우리 물을 공사하는 시공의 문제점들 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 물과 관련된 공사는 다 비싸고 힘들어요. 자, 건설비가 비싸면 당연히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죠. 연신내다 이거 지을 수 없겠죠. 비해서 바닷물이 없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해양 에너지를 왜 배울까? 우리나라는 해양 발전 방식이 나름 적합한 나라 중에 하나지.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뭐 있을까? 갯벌 파괴라던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자, 요게 무슨 발전이다? 조력 발전. 자, 그러면 그 다음 편에 나와 있는 파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가 무슨 파자일까? 파도. 오케이, 파도. 좋아요. 얘가 이렇게 파도가 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가둬놓고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채워놔. 그럼 여기 공기가 꽉 차 있지? 그럼 파도가 이렇게 쳐요. 웨이브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파도가 칠 때 이렇게 들썩하면서 공기를 밀겠지. 그럼 여기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네요. 여기다 뭘 설치할까? 타빈을 설치하겠죠.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게 뭐야? 파력 발전. 밑줄 쳐보면은 파도가 칠 때 수면의 변화죠. 그러니까 파력 발전과 조력 발전은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린다. 오케이. 자, 밑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 왜? 얘는 물을 다시 빼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고요. 뭐 실용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단점 당연히 관리가 어렵겠죠. 근데 내구성 이건 파도를 계속 때려봤기 때문에 물도 마찬가지. 보수가 좀 들기는 계속 힘들게 하겠지. 노후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얘는 파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랑 바람이 적게 불 때랑 파도 차이가 다르겠지? 발전량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다르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정리해서 알아주는 걸로 쭉 보시면 아마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 장단점 쭉 나열해서 줄 거예요. 작년에 화력 발전 쪽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봐볼게요. 그 이외에 위에 다시 재생에너지 보면은 뭐 태양열 했고 태양광 했고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곡물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거야. 음식물로 만들어내는 건데 바이오 에너지 너무 발전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일까? 먹는 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중에는 식량값이 올라가겠죠. 지열 에너지는 뭐지? 땅 속에 있는 열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서. 물론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겠죠? 왜? 화산이 없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열 발전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연료전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100% 시험에 나와요. 왜? 가장 각광받는 신에너지기도 합니다. 자, 연료전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따구로 생겼거든, 일단. 그림이 너무 잘 그려주. 자, 요따구로 생겼고. 지금 요게 지금 양쪽에 전극봉이에요. 전극봉. 그다음에 여기 조선역에서 여기 예를 들면은 전구를 꼽아놨어. 이렇게 전구를 꼽아놨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그림 좀 이상하네요, 미안. 여기는 전해질로 가득 차 있고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온 물질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수소를 집어넣을 거야.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수소가 이온화가 돼요. 수소가 이온화된다는 건 H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었어요. 잃은 걸 어디 가져갈까? 여기 전극봉이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전자가 쌓여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겠네?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지?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서 이제 H 플러스가 옆으로 쭉쭉 온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 산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오겠네. 여기 전자가 있겠네. 얘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 그렇지. H2O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여기 찌꺼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물이 생성되고 물이 밖으로 질질질질 밖으로 나와요. 찌꺼기가 뭐야? 물이에요. 매우 좋은 거겠지. 그치? 너무 좋은 방식이죠. 전기도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내겠지. 그렇지? 오케이. 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볼까? 보면은 자 밑에 원리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지금 잘 봐.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극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거니까. 마이너스 극에다 수소 밑줄.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그리고 우리가 원래 3단원을 배웠어야 되는 건데 전자를 잃으면은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된다. 그래서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고 밑줄 쳐줄까요? 수소가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여기 전극봉에 들어갈 거고 수소 이온이 옆으로 움직여서 플러스 극에서 지금 2번 보면은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플러스 극으로 움직일 거고요. 전자도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 산소를 집어넣는다 그랬지. 3번. 플러스 극에 산소가 전자를 얻고 수소를 만나가지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만들어내요. 찌꺼기가 물이죠. 그래서 밑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과 전체 반응에 대해서 나와있지. 체크해두시고 화학식 한번 봐두세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유책에다 체크 하나 해볼까? 지금 저 전구에 불 들어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얘의 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뭐의 이동 방향이야? 빨간 화살표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쳐두시고요. 그럼 위에다가 써놔.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화살표 그려놓고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도 써두시고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일 것이다. 너무 좋지 이거. 매우 좋겠죠? 왜 찌꺼기가 물이에요? 수소 얻기 어려울까 쉬울까? 쉬워요. 얻기는 어려운데 수소는 고갈될 염려가 없겠죠. 왜? 바다에서 뽑아내면 되니까. 바다도 물이잖아요. 물을 분해시키면 되겠지? 에너지도 무궁무진하고 찌꺼기도 안 나와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 수소차라는 게 이미 있지? 걔가 이거 원리로 하는 거예요.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이제 걔네 수소차는 매연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뚝뚝뚝뚝뚝 연소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좋겠죠? 그러면 오른쪽 보면은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단점도 있을 거고요. 자, 장점 보면은 얘는 그리고 전자가 직접 바로 움직이고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높다 밑줄 쳐줄까요? 효율이 높고요. 효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물이 생성물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 문제도 없고요. 옆에다 써놔. 재료의 고갈성의 위험도 없다. 수소나 산소가 고갈될 일은 없으니까. 그게 고갈되면 어차피 우린 죽어요. 못 사니까요. 이런 장점들이 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지만 이게 왜 대중화되지 않았을까? 단점이 나와 있겠죠. 첫 번째, 아까 얘를 찾기는 쉽지. 물에서 다 뽑아내면 되니까. 하지만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비싸요. 얘를 뽑아내는 기술이 좀 비싸기도 하고. 수소의 위험 알고 있죠? 뭐야? 터져요. 얘를 뽑아낸다고 해도 운송, 그 다음에 창에다 집어넣었을 때 여러 가지 운송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직 못했지. 그래가지고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이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아직 발전소는 못 만들고 있지. 그래서 얘는 지금 폭발의 위험도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안 되고 있어. 나중에 이제 여기 대중화 되잖아. 우리는 지금 이거 배터리 쓰고 있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를 충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 기술이 확산되면은 이제 얘가 여기 들어있으면은 예를 들면 핸드폰에도 수소를 집어넣고 여기 물 차면 찡 누르면 물 찡 나오고 배터리 떠지면 수소 배터리 같은 거 수소팩 틱 누르면 수소 딱 떨어져 나와. 캡슐 같은 걸로 다시 그거 갈아 껴가지고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건전지 대신에 나중에는 좋겠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제부터 전기라는 걸 충전하지 않고 이제부터 계속 수소를 충전한다거나 언젠간 될 것 같은데 아직 현재 가장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발전 기술 중에 하나예요. 수소가요? 지금 요 연료전 배터리. 자, 그래서 이용 굉장히 많은 데 쓰여요. 많은 데 쓰인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새 도시들은 다 이걸로 만들려고 하죠. 최대한
근데 너네 거기 구파발 쪽도 마찬가지 태양광 발전 다 설치해놨잖아. 최대한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럼 적정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어컨이라는 건 냉장고 근처에 기술들이 많잖아. 이런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만약에 뭐 오지라던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던가 되게 이제 빈민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장고나 이런 기술을 못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성능을 띠게끔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들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 아니고 302페이지 한번 잠깐 봐볼래? 위에는 친환경 도시가 4개가 나와 있고요. 친환경 도시 나와 있고 그 적정 기술은 뭐 생명 빨대 이런 건 뭐냐면은 이 지역에는 음식 뭐 물이 없잖아. 물은 많이 흙탕물일 거냐. 그래서 이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빨대라고 여기에다가 필터를 다 달아놓은 거야. 하고 이걸 흙탕물을 빨아들이는 흙탕물은 여기 다 걸러지고 순수한 물만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항아리 냉장고. 우리 냉장고가 없어 이 지역에는. 근데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항아리를 겹으로 해서 뭐 흙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예를 들어 김치독 장독대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냉장고처럼 쓰고요. 뭐 페달 세탁기가 없으니까 다던가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에요. 페트병 전구 빛이 없잖아. 그래요. 전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지붕 뚫어놓고 페트병을 넣어놔요. 그러면 빛이 페트병을 통해서 온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야.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알려주는 걸로 알아보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구나. 친환경 도시는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에너지 공급, 건물 관리, 교통 정책 이런 것. 요새 이제 버스 정류장도 다 태양광 판넬 다 달려 있지. 버스 정류장 하나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판넬에서 최대한 생산을 해내려고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우리 4단원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4단원이 끝났다고요. 태국어 끝난 얘기가 아니라 4단원이 끝났다고요.